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와 깊이가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마가 시작을 열었다라고 하면 남상에 있다. 그러니까 시작점에 있다. 남상이라는 말이 이렇게 뭐 어떤 강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찻종지 같은 데를 남상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쫙 이렇게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쯤에 있는 분이 이 홍인 스님, 오늘 할 홍인 스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홍인 스님 제자인 이제 해능 스님, 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홍인 스님에게서 틀이 갖춰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보시면 원래 달마대사하고 해가 스님은 이쪽 낙양 쪽에 있었던 거고 낙양 쪽에 계셨던, 그러니까 숭산이라고 하는 쪽에, 낙양하고 얼마 안 멉니다, 숭산이. 그래서 하남성 쪽을 중심으로 계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사조 도신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이 기주 쌍봉산 쪽에, 그래서 봉우리가 두 개여서 서산 쪽에는, 서쪽 산에는 이제 도신 스님이 계시고 동쪽 산에는 이 홍인 스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인 스님이 실질적인 확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문화에서 드디어 이제 여러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해능 스님이 결국은 다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장자는 아닌데 지찬대 장자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능 스님이 홍인 스님의 법을 이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고, 이제 신수 스님이 원래는 더 대단한 분이었었고,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해능 스님 쪽 계열들이 이제 막 번창하면서 해능 스님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현창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능 현창 운동.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강남 문화가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강북 문화로 이제 힘을, 어떻게 보면 강남 문화가 본격적으로 힘을 쓰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육조 시대 때 강남이 이렇게 점점 번성하면서 이쪽은 농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많고, 물이 많으니까 물산이 풍부해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입니다. 이쪽이니까는 경제력도 좋고, 강남은 경제력이 좋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좋으면 개인주의화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이나, 그러니까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나 이런 때 보면 그때는 훨씬 더 집단적이었어요. 우리 사회 구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개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개인화됐지만 사실 연세 드신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개인화됐어요. 물론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됐죠. 그래서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북 쪽은, 요 강의 강북 쪽은 여기는 정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힘으로는 밑에 쪽을 이기는데, 이거는 특별한 시점에서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제 전투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거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경제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문화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강남 문화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강남 쪽 것들이, 강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위로다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걸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나중에 제가 천태종 얘기도 잠깐 해드리겠지만, 천태종이 수나라 때 지배 이데올로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골로 갔습니다. 골로 간 이유는 뭐냐면 강남 문화라서 그래요. 강남 문화에서, 그러니까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강남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수도는 그때 강북의 장안 쪽에 났었지만 실제로 통일되기 전에 이 강남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천태종 같은 경우가 천태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저 남경, 요즘으로 말하면 남경입니다. 그 남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권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도가
강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부산 중심으로 해서 세력권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통일되고 나서 갑자기 수도가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서울로 버리고 이쪽 지지 기반이 좀 약화되더라도 버리고 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버리고 갈까?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좀 찍히고 있을까? 이게 이제 선택인 거죠. 이런 선택은 언제나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가 중심지가 이쪽이었다가 남경 중심이었다가 갑자기 장안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 중심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경주가 천년 수도였었는데 고려가 들어서면서 개성이 수도가 된 거야. 자, 경주에서 집을 팔고 개성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그냥 나는 경주에 있을 거냐? 그러면 개성으로 간들, 이쪽으로 간들 뜬다는 보장이 있어요?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냐면 그냥 여기는 안정된 기반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로 가자. 그래서 똑같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이 여기서 이쪽으로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천태종이 골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대신에 뭐 화엄종이나 뭐 법상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안 떴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좀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 종남산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남산에서 이렇게 찝쩍거려 보고 뭐 이러다가 야, 이거 됐는데 이러면 그러다가 확 뜬 기업이 확 뜬 종파가 화엄종인 거고 현수종인 거고. 그리고 이 강남이 그래서 강남 쪽은 원래는 안 됐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 해능 쪽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나중에 천태종도 나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현계다면이라고 하는 분이 그게 왜 그러냐면 강남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는 강남 바람을 타고. 우리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도 강북 쪽에 내가 뭐 사대문 안에 원래 살고 있었는데 강남이 막 개발되면서 막 뭐가 되고 있었어. 야, 이거 팔고 저쪽으로 갈까? 여기 이거 팔면 저쪽에 가면 이거 몇 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개발 초기에 야, 그래도 여기는 안정됐는데. 예, 그러다가 하다가 싹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쪽으로 상권이 강남 쪽으로 올라가니까 강북 쪽으로다가 강남에서 올라오니까 이 밑에서 있던 것들은 따라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쪽 세력들이 경제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군사나 이런 것들은 안정이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조금 부족하고 이럴 때는 뭐 군사 독재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군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군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나라 기틀이 다 갖춰지고 민주주의적인 것들이 다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그 대신에 뭐가 강해졌어요? 경제가 강해졌죠. 돈 진 사람이 짱이지 지금은.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이쪽 힘이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그런데 해능 스님 당대에 홍인 스님 밑에 나중에 이제 신수 스님, 해능 스님 이렇게 있는데 해능 스님 당대에 이분을 이겼던 게 아니고 이 다음 때쯤에 이긴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계속해서 이쪽이 이 해능 스님 쪽이 이겼었기 때문에 당연히 홍인 스님 다음에는 해능 스님으로 그렇게 쭉 흘러왔는가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임캡슐이 나오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는 신수 쪽 계열들이 원래 더 강했었는데 나중에 해능 쪽에게 완전히 다 이렇게 잠식됐구나. 흐름이 바뀌어 버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헌이 나왔죠. 그게 도낭에서 나오는 도낭 장경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900년에 나옵니다. 1900년에. 도낭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실크로드가 이렇게 원래는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해상 실크로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아마 외부 침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스님들이 그러한 문서들, 그러니까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잠깐 피했다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완전히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고 가는데 내가 잠깐 피했다가 올게. 그렇게 해서 동굴 안에다가 그 문서를 싹 몰아넣고 미장을 해버렸지. 미장을 하고 밖에 이제 그림도 좀 그려가지고 표 안 나게. 그러니까 비밀 하나의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는데 다시 못 돌아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에 1900년 정확하게 말하면 1900년에 도사 이제 왕원록이 그걸 먼저 거기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내. 알아내. 알아내는 거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내. 그 동네 사람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장한 지가 오래되니까 균열들이 가는 거예요. 좀씩. 그렇게 담배를 피니까 그 당시 사람들 뭐 담배 피고 뭐 아편하고 이런 게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담배 피다가 이렇게 한번 대봤더니 연기가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안에 공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딴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제 무식하니까 뭐가 좋은 건지 이게 당나라 때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 하나씩 주고 뭐 얼마 돈 받고 팔아먹고 세기의 보물이 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진장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타인이나 펠리오나 이런 사람들 이제 유럽 사람들은 벌써 이제 깨어 있을 때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새마을 운동 때 책 같은 것도 많이 태우고 없애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 어렸을 땐 고서로 딱지치기도 하고 그 불쏘시개로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 책 중에 진짜 귀한 책들이 그 당시에만 걷었어도 있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의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얼핏한 거지. 지금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는 깡냉이 바꿔 먹고 했었잖아요. 깡냉이도 그 노란 거 구멍 뚫린 거 이게 그런 걸 바꿨다고 생각을 하면 참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거 말 잘하면 그냥 줘요 사람들이. 그냥 줄 정도의 그런 문화의식밖에 없었지. 근데 1900년이면 더 심하죠. 1900년 더 심하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챙겨가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나중에 학문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당시 문헌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 기록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능가사자기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 능가사자기 그 다음에 뭐 역대법보기, 전법보기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런 게 나오면서 이게 나중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령 스님 밑에 신수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택종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요. 그 신수 스님에 의해서 해능 현창 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당신 스승을 이제 높여 추앙하는 것들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판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부분이 반드시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화적으로만 바꾸려면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정치 권력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정치가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 근데 정상적이면 정치가 이쪽을 들어줬다가 이쪽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고려 중기 때 진울 스님이 그렇게 떠오르면서 선종 중심으로, 화엄종 중심에서 선종 중심으로, 교종 중심에서 선종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신집권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집권에 의해서 정치 권력의 핵심이 바뀌어버린 거지. 무신들이 뒤집어버린 거지. 그래서 귀족들이 원래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원래 지배층들이 믿던 화엄종을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거를 손을 들어주면 당신들이 지금 왕만 내세우고 있을 뿐이지 싹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마로서, 자, 봐봐. 왕과 귀족들, 왕씨 귀족들이 있었고, 그거를 무신이 뒤집어 엎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화엄종을 믿고 있었거든? 화엄종이나 법상종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믿자니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상 계속 힘을 쓰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이쪽에서 지지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친하겠어요? 이쪽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쪽 세력이 더 견고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이쪽을 죽일 수도 있고 다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조선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거 쪽으로 가면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상이 없었어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대체 도구가 있었고 대체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을 방식을 쓰냐면 같은 불교 안에서 이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종을 지지를 하면서 선종이 이쪽을 공격하도록. 이해가 됩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면 반감을 살 수 있으니까 아예 경쟁 구도에 있는 다른 쪽을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흐름이 바뀌어. 흐름이 바뀌어. 그래서 정치권이 어디에 편을 들어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선종은 당나라 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떡상하기 시작했느냐? 그때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이라는 당나라를 거의 이제 당나라의 허리를 끊는 그런 난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진왜란 급입니다. 조선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변란이 한번 일어나니까 정치 구도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후발주자가 선종입니다. 선종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신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했어요. 신해도 그렇고 나중에 요 무상스님도 그렇고 그런 쪽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변란이 나서 굉장히 어렵고 이러니까 거기에도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종교인이야. 근데 나라가 지금 임진왜란이 터졌어. 자, 이게 승병을 나가야 될까? 그게 타당한가? 야, 그런 거보다는 종교에서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무슨 전쟁에 나가? 이것도 말이 되잖아. 말이 되잖아. 야, 스님이 돼서 사명대사나 서산대사처럼 저렇게 하는 게 정당해? 라는 비판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아무리 국가를 위한 거지만 살생하지 말라는데 사람을 저렇게 그냥 대놓고 가서 죽여? 아니, 전쟁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전쟁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조 입장에서는 내가 선조야. 임진왜란으로 해가지고 의주까지 도망을 갔어. 그런데 똑같은 스님인데 한쪽은 싸워주는 스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한쪽은 그거는 윤리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살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쪽으로 선조가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싸우는 쪽에 힘을 실어주겠지. 그건 100%겠지.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몰렸는데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그럼 그쪽에 자기 입장에서의 권력들을 부여해 주겠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종들이 이제 주저앉게 되고 선종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대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강남 쪽이 점점 경제력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중앙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런 판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때는 선종이 유리합니다. 선종이 유리한 이유는 아까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무신 쪽 이런 쪽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고려에서도 선종을 지지하더라. 근데 안사의 난 뭐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선종 쪽으로 쏠리더라.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선종은 체계적으로 책을 놓고 막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명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만 찾으면 된다. 명상은 그렇게 어떠한 구체적인 체계성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석사, 박사, 그 다음에 뭐 박사 위에 뭐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쭉 단계를 밟아가야 돼. 그럼 시간이 하세월이죠. 이게 위급한 상황이거나 별난 상황에서는 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한 방에 해도 돼요.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굳이 이런 걸 다 단계별로 안 밟더라도 한 방에 그 표현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러한 이런 격변기 속에서 오히려 힘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기조 속에서는 교종이 힘을 쓰고 안정된 기조 속에서는 교종이 힘을 쓰고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 이렇게 막 회오리 치는 상황 속에서는 선종이 오히려 힘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홍인 스님에 대해서 선종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송인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홍인 스님, 이분도 오래 사셨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총파들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몇 대 동안 대부분 다 오래 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오래 살면서 이 시절에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이 시절로 대비를 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70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90 이상입니다. 거의 뭐 100 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황매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쌍봉산 근처 사람입니다. 쌍봉산 근처 사람. 그 동네 사람. 그리고 7세에 출가,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이 당시 패턴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아예 어렸을 때 출가하시는 분이 있고, 한 30대 출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능 스님도 좀 늦은 출가고, 약간 늦게 출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 법장 스님도 그냥 재가인으로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출가를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현계다면 스님 뭐 그런 얘기도 이번 시간에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그분도 한 10년 동안 공부하다가 30대에 출가를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일찍 출가하는 그룹하고 늦게 출가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대부분 일찍 출가하는 그룹은 아주 집안에 기연이 있거나 안 그러면 집안이 깨진 경우예요. 집안이 깨진 경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출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출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간을 봐.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이렇게 봐. 그리고 30대 출가하면 굉장히 늦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정도면 거의 한 50 정도 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가사자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게 돈황문서예요. 돈황문서에 칙천무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행으로 말하면 동산법문이 최고다. 홍인 스님이 동쪽의 빅무산에서, 쌍봉산 중에서 동쪽 빅무산에서 설법을 하셔서 그걸 동산법문이라고 하는데, 동산법문이 최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 저런 기록을 썼겠어요? 저쪽 편향하려는 문성갑지. 이렇게 되는 거죠. 칙천무가 했다 카드라니까. 그게 무슨 사서에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저쪽 문헌이구나.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이제 신수계통의 정당성을 밝히는 그런 문헌들이에요. 그런 문헌들. 그래서 홍인 스님이 또 해능 스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달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 하나의 꽃에 5잎의 꽃잎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달마가 있고 소도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이게 5잎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게 확 퍼질 거다. 드디어 선종이 확 퍼질 거다. 그리고 저 5개의 잎이 이 잎인지, 이 얘기가 원래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던 건 분명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두종 얘기할 때도 우두의 그 법맥들이 있어요. 그 몇 명이 나오거든. 여기 지금 정중종 얘기할 때도 이게 지금 홍인부터 해서 지선, 그 다음에 처적, 무상, 무주.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이런 식으로 몇 명씩의 팀들이 다 있어요. 그게 천태종에도 있고 화엄종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몇 명씩 묶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정당성을 세우려고 하는 흐름이, 무언가 원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는 다양한 그룹들이 뭔가가 있었는가 보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말을
구조화시킨 거는 이거예요. 그런 식의 이런 법맥들, 각 팀들의 법맥들을 구조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6조까지. 6조까지의 정당성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런 거 갖고 이제 잘 안 되니까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이제 활대의 종론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신회 스님이 신수고 신회입니다. 신수고 신회. 이 신회 스님이 한 20년 뒤쯤에 해가지고 이제 신수 스님 제자들하고 붙어요. 논쟁이 붙는데 그게 하남성에서 붙거든요. 하남성 맨날 이 동네에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회가 움직였던 주로 활동했던 데는 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능 스님이 여기만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중앙 무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도인데 지금 당나라 때는, 수나라 때는 원래 여기였다가 위로 갔으니까 여기에 정당성도 있는데, 당나라 때는 사실은 초기부터 여기예요. 여기가 서울 경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뜬 거는 신수 스님이고 해능 스님은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해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회라고 하는 스님이 해능 스님을 막 띄우면서 여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점보다 지점이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해진 거지. 필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필라가 원래 우리나라 거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엄청 먹혀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게 됐잖아. 근데 신회 스님은 필라 코리아가 필라를 인수한 것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나중에 팽당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기류들이 또 있어. 해능 스님 기류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두 팀이 싸우고 있는데, 논쟁을 붙었는데, 그게 이제 개운사, 대운사, 이제 활대라고 하는 데서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달마대사 남종정 11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증거 있냐라고 물어봐요. 저 북종에서. 너 증거 있냐?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해능 스님계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증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해진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서부터 전해 내려온 가사가 있대. 그걸 전의설이라고 합니다. 전의설. 옷을 전했다. 가사를 전했다. 부처님 때부터 전해진 가사일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2500년 동안 이러한 견직물이나 이러한 천은 2500년 동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막 압착돼서 공기가 차단되고 이러면 나와. 근데 그것도 유물로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것도 2500년 전 것까지 나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나라 때 거는 있어요. 한나라 때 거는 나오거든요. 백서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거 만지면 바스라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천으로 쓸 수 있게,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언제부터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있대. 뭐 달마대사부터 내려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가사가 있대. 그래서 그게 1대1로 전했다는 거예요. 1대1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럼 보여줘라. 그랬더니 보여줄 수는 없다. 또 뭐 이런 또 야리한 걸 하는데, 이 이야기도 퍼졌어. 어느 순간 퍼졌어. 어떻게 퍼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얘기가 돌았는가 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화엄종에서 두순 스님, 그 다음에 지엄, 그 다음에 뭐 법장, 그 다음에 나중에 진관 종밀, 뭐 이 당시까지는 뭐 종밀 스님 전이니까 뭐 이런 세 명 있고, 뭐 천태종에서도 해문, 해사, 그 다음에 지의, 천태 지자대사, 그 다음에 장안 간정, 그 다음에 지위, 해위, 혈랑, 그 다음에 다면, 요 분들은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법맥들이 있고 나름 다 법맥들이 있는데 그 법맥 세트를 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우리 종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족보를 일종의.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비어천가 생각하시면 돼요. 해동 육룡이 나르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위에 자기 부모님들 그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증조 고조 이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식 개념들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는 다 이렇게 뭐 영향력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고 나름 다 영향력이 있었던 분들로 해서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가 당나라 때 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각 종파들이 자기네 정당성을 주장하고 몇 대씩 이렇게, 특히 중국은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셔서 저희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개 지도제자예요. 뭐 이러면 저희 처음에 대학원 갔을 때만 해도 그게 먹어주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그거 하나도 안 먹어줍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무개 지도제자 아무 쓸모도 없어. 예전으로 올라가면 혈통이나 신분을 따지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조상이 누구냐 이런 걸 따졌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매하고 이러면 그 집에 뭐 예전에 양반가였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했었다고. 근데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중심으로 보잖아. 바뀌었지. 그런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지. 근데 이거는 지금 당나라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따졌겠냐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선종이 이 6대, 이건 이제 해능계에서 만드는 거지. 이게 해능이니까.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신수계에서는 이 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인데 이분이 7조라고 그래요. 이분이 6조인 거지. 달로. 그렇게 해서 신의 스님이 우리한테는 가사가 있어 이랬는데 그것도 퍼졌었던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역대 법보기에 보면 이 정중종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정중종 얘기, 이게 정중 스님이 중요한 게 신라 스님이라서 그래요. 신라 스님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자꾸 이렇게 많이 안 썼어. 신라 스님이야, 신라 스님. 그리고 저게 중국 선불교에서도 굉장히 떴어요. 왜 떴냐면 안사의 난 때 당현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우리나라는 변란이 일어나면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대부분. 우리나라 임금들이 도망가는 데가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천으로 도망가요. 총나라. 예전에 저 삼국지 할 때 총나라 사천 쪽에 사천에 강이 4개 흐른다. 물줄기가 4개 흐른다. 사천이거든. 사천짜장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그 사천에 사천. 거기가 험지예요. 험지. 그리고 들어오는 길목이 좁아.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뭐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육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골목이 좁으면 소수로다가도 막기가 쉽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길이 험하고 그 길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좁아요. 전에 예전에 그 다큐에 그거 있었는데 차마고도. 야, 그 차마고도만 있으면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어. 한 2놈만 막으면 돼. 2놈만 창으로 이렇게 막고 있으면 100만 대군 온들 뭐 할 거요? 어차피 내 앞에 서 있는 건 한두 놈인데. 그것만 창으로 이렇게 제끼면 야, 그거 끝도 없이 막는다. 제갈량도 나중에 패해가지고 유비군대가 들어갈 때 그 촉도를 다 불태워버려요. 못 쫓아오게. 실제로 그게 이제 촉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이 정중사 무상스님이 그때 사천성이 어떻게 보면 불교의 맹주였었어. 그래서 황제가 도망을 오니까 당현종이 도망을 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좀 깝깝합니다. 왜 깝깝하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시기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제가 역사 얘기도 제대로 못 해줬어요. 이제 칙천모 뒤로 이제 또 거기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현종까지 가야 되는 또 스토리가 있어. 그리고 당현종 하면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귀비 얘기가 있고 사천성으로 이제 가다가 그게 마회역에서 양귀비한테 자결하라 그러고 당현종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거든.
좋을 때 다 자기가 해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래서 양귀비 죽이고 자기는 이제 가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거지꼴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조 도망갔듯이 이렇게 해서 타고 오고 있는데 그냥 거지꼴로 왔는데 저쪽은 이제 완전히 별난이 안 난 거죠. 워낙 외진되니까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막 사건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쟁이 터져가지고 강원도로 지금 임금이 도망왔어. 근데 내가 강원도 불교의 맹주였네.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었어. 왜? 뭐 강원도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냥 찌리했었어. 근데 황제가 오니까 내가 겁나 잘해줬어. 어이구 황제 빼야 이러면서 겁나 잘해서.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네가 대장해라. 이렇게 안 나왔겠어? 그렇게 해서 떡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문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쪽 문헌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가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줘. 이 역대 법보기에. 그랬는데 측천무가 해능 스님한테 그 가사를 한번 보자고 가까보라 했대. 그래서 해능 스님이 택배로 보냈대. 해능 스님이 안 갔거든요. 해능 스님이 안 갔거든. 택배로 보냈대. 측천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주고 누구한테 줬냐면 측천무가 처적한테 줬대. 무상스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상스님이 받아서 이쪽으로 줬대. 그러니까 정맥이 정중종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저 가사가 존재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게 진짜 있었나? 안 그러면 저 신회가 이렇게 말 세게 하는 과정에서 막 가사가 나왔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교종하고 선종하고 차이가 뭐냐면 교종은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게 예체능이 굉장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체능은 뭐 예술가야. 그러면 노래 한번 딱 불러봐.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딱 들어오잖아. 우리가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잘하네. 제가 잘하네. 그리고 그걸 뒤집어 놓으면 야 저것들이 뭐 순서 바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 딱 들어보면 알잖아. 100m 달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누가 센 놈이지 바로 나오잖아. 교종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요. 공부하고 뭘 암기하고 뭘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센지 등급이 보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붙으면 바로 깨져. 누가 깨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종은 마음이 번뇌가 없대. 야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냐. 아니 생각을 해봐. 나는 깨달았어. 야 오케이. 그거 어떻게 객관화시킬 건데? 너의 깨달음이 저 사람의 깨달음보다 더 타당성이 있고 높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알딸딸하죠. 시험 볼까? 시험을 어떻게 봐?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스승이 나에게 쉽게 말해서 너는 졸업해도 돼라고 졸업장을 해줬. 그러니까 교종 같으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스승이 너는 졸업 대상이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인가. 그리고 그 인가보다 인가는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그거 네가 지어냈을 수도 있잖아. 야 그거 딴 사람 누가 들었어? 아니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만 했어. 이러면 또 이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가사를 줬어. 이제 이렇게 스토리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가나 가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정량화가 힘들어. 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한쪽에서는 신뢰는 해능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말만 해요. 보여주진 않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그럼 보여주든가 이러면 그럼 내가 깎게. 이랬으면 확실한 거예요. 아니 보여줄 수는 없고 약간 이제 냄새가 나거든. 이게 보통 약간 냄새가 나. 근데 그거를 또 받아서 이쪽에서는 이런 스토리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 스토리가 하나 있고 이런 정당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족보의 정당화, 어떻게 보면 학맥의 정당화라고 하는 겁니다. 학맥의 정당화. 학통. 깨달음의 이렇게 계보의 정당화.
정당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물질적 정당.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어요. 왜 유행하고 있었을까? 안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세력이 완전히 탁 튀어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서로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정당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홍인 스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 이제 해능 스님 그 다음에 신수 스님 이야기 그 다음 때 이야기들 6조 때에 대한 이야기들 어차피 이분이 6조든 기록은 둘 다 6조라고 나오지만 이 안에서 6조인 건 맞아. 이게 5조인 건 확실해. 그래서 6조 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